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별별 한국사 한능검 고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이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메고 있는 배낭은 어떤 배낭인가요? 여행 다닐 때 우리 배낭 메잖아요, 그죠? 짐 싸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뭐 이렇게 집어넣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막상 여행을 갔다 돌아와 보면 안 쓴 게 반이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무거운 배낭을 메는 것은 그건 여행이 아니라 고행이다 라는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그 배낭을 메고 가고 있는데 너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글쎄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나이를 하나하나 먹어가면서 내가 메고 있는 가방이 너무 무거운 거 아닌가?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군요. 인생도 고행이 아니라 여행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방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새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조선은 우리에게 다가올지 지금부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조선시대를 배워볼 텐데요. 항상 여러분들 한 시대를 들어갈 때는 그 시대의 시기 구분을 먼저 하고 들어가시라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고려 500년도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조선 500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텐데요. 고려 시대를 두 시기로 나누었던 그 기준점이 뭐였죠 여러분들? 그게 바로 1170년 무신정변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조선은 똑같아요. 고려가 무신정변 기점으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로 나누듯이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로 1592년을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1592년은 어떤 사건이 일어난 해일까요?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즉 임진왜란 기점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시 고려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고려시대는 고려 전기를 역사 주도 세력에 따라서 다시 호족의 시대와 문벌 귀족의 시대, 그래서 고려 전기와 고려 중기로 다시 나눴습니다. 그죠? 고려 초기와 고려 중기로 다시 나눴습니다. 맞죠? 고려 전기는 호족의 고려 초기, 문벌 귀족의 고려 중기로 나눴습니다. 조선도 똑같아요. 조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 전기를요 15세기와 16세기 1392년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정확히 200년 만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1592년 200년입니다. 그거를 다시 15세기와 16세기 100년씩 쪼개 가지고 조선 초기와 조선 중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게 바로 15세기와 16세기인데 자, 15세기를 이끌었던 세력과 16세기를 이끌었던 세력이 달라요. 15세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바로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이고 16세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의 후손들이 16세기를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분기점, 요 이전을 우리는 15세기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를 16세기. 자, 이 15세기와 16세기는 고려 전기인데 15세기를 이끌었던 세력들은 바로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이고 16세기는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의 후손들이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 둘 다 참여했건 참여하지 않았건 둘 다 신진사대부들이에요. 맞죠? 자, 그 신진사대부터 한번 이야기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시대는 1592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에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눠볼 수 있는데 조선 전기를 다시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눠볼 수 있더라. 15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들은 조선을 건국한 세력들이고 16세기를 이끌고 있었던 세력은 조선의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의 후손이다. 그러면 어쨌건 그 둘, 15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 16세기를 이끌었던 사람들 모두 다 신진4대부에서 출발을 할 겁니다. 그죠? 신진4대부에서 모두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신진4대부들 중에서 물론 이 신진4대부는 누구랑 부딪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바로 권문세족들. 그죠? 권문세족들과 부딪히면서 성장한 세력들인데 이 신진4대부들 중에서 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세력들로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세력들을 우리는 급진파라고 합니다. 급진파. 혁명파라고도 하죠. 급진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들 우리는 온건파라고 합니다. 온건파.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급진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정도전이 있겠죠. 급진파에 참여하지 않았던 세력 대표적인 세력은 바로 정몽주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 정몽주하고 이방원이 만납니다. 이방원은 바로 이성계의 아들이죠. 정몽주가 이게 엄청난 세력을 갖고 있는데 대부분의 유학자들, 고려 말기 대부분의 신진사대, 성리학을 공부한 유학자들은요,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 건데, 그죠? 정통과 명분을 따지는데 어떻게 신하가 왕을 뒤집습니까? 그거는 명분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학자들은 조선 건국의 명분 없음 해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대다수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정몽주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몽주를 어떻게든지 타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찾아갔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하여가라는, 옛날에는 그 얘기를 할 때도 이렇게 시를 읊으면서 격조 있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죠? 요즘은 이야 하던데 시를 읊으면서 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좀 이렇게 격이 좀 있어 보여요. 자, 이방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 천년 만년 누리고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정몽주가 뭐라 대답합니까? 술 한잔 탁 막 하하하 나도 답가 한번 부르겠네. 답시 한번 부르겠네. 라고 하면서 뭐래요? 단심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뭐 있잖아요.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게 바로 하여가 단심가인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요. 뭐냐면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라고 해서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실리를 추구했던 어떤 그런 정신들, 그 사람들이 조선을 건국해 꼭 그들이 15세기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15세기 문화는요, 상당히 융통성이 있고 좀 유연해요. 그 유연함과 융통성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왕이 바로 세종이에요. 그 세종의 훈민정음이 나오게 되는 그런 배경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절대 성리학적 명분을 꺾을 수 없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끌고 있었던 제가 16세기예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들 융통성과 유연함보다는 어떤 명분에 굉장히 집착하는, 유교 경전에 이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 시대는요 굉장히 유학이 발달합니다.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황과 이이, 이런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5세기 분위기와 16세기 분위기가 굉장히 대조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모습들을 인지하고 계시라고요. 그렇게 하여가 세력들이 16세기, 단심가 세력들이 16세기 이렇게 딱 기준점 잡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대부분이 풀려요. 그 시대를 누가 이끌었느냐? 그 이끈 사람들이 만들어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다 보니까 대부분이 풀릴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하여가와 단심가였습니다. 15세기 하여가, 16세기 단심가. 그 후손들이 이끌고 있다라는 거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급진파, 이 정도전, 이 세력들이 어떻게 조선을 건국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일단 여러분들 최영이 요동정보를 명하는데 이성계가 사불가능을 외치면서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라고 해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네, 맞습니다. 먼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위화도에서 회군을 합니다. 이게 1번. 그죠? 다음 2번. 그런 다음에 회군에서 권문을 딱 그냥 권력을 딱 끊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의 경제 기반을 몰수하죠. 그게 뭐냐면 바로 과전법이에요. 신진 4대부의 경제 기반을 만들어냈던 경제개혁, 이게 바로 과전법이 되겠습니다. 과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주었다. 고려시대 전시과가 있다면 조선시대는 과전법이 있겠죠. 자,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급진파가 드디어 나라를 세웠습니다. 건국을 한 거예요. 건국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온건파는요, 정몽주가 그래 결국은 이방원한테 이제 철퇴를 맞아 죽잖아요. 이러면서 이들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조선공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이들은 낙향을 합니다. 우리는 향촌에 들어가서 너네는 열심히 공부할 거야.
너희랑 안 놀아. 라고 해서 향촌으로 내려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건국 세력들은요,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들은요, 중앙 집권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들은 뭘까요? 건드리지 마. 우리 알아서 할 거야. Don't touch.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향촌 자치. 이들은 향촌의 자치를 추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온건파가 나중에 이제 16세기를 이끌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지금부터 이 15세기를 이끌었던 건국 세력들, 이들이 어떻게 나라의 틀을 잡아나가는지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웠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성계가 큰 역할, 그쵸, 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실질적인 어떤 그 조선 건국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했던 인물은 바로 정도전입니다. 이 정도전. 네. 그래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전, 태조 이성계죠.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 건국의 틀을 만들었던 이 정도전, 뭘 했냐고요? 먼저 시스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선 건국전, 조선 경국전. 조선 경국전? 이거 어디서 봤는데? 경국? 경국대전. 오호, 그런 흔적이 좀 나오고 있네요. 조선 경국전. 그다음이 경제문감과 같은 어떤 토대를 구축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네, 이런 토대를 구축하는데 이 정도전이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정도전은요, 고려가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죠? 고려 불교의 나라에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 대표적인 저서가 있다면 바로 불시잡변.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불씨가 뭐예요? 불씨. 불꽃이야 뭐 이런 거야. 불씨가 뭐냐면 부처씨야, 부처씨. 태성씨 할 때 부처씨야, 부처씨, 부처불. 부처씨의 잡변, 잡소리. 오, 세죠 여러분들? 야, 역시 이게 고려의 나라가 아니네. 이제 정말 유학의 나라, 성리학의 나라 맞네. 불시잡변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그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 기틀을 지금 정도전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묘해요. 이게 묘해요.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랑 왜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비슷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재상 중심의 어떤 모습들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핵심이 뭐예요? 정도는 지금 재상 중심이다. 이거는 지금 재상의 파워가 지금 굉장히 센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고려 초기도 겪어요. 그때는 호족이죠. 그죠? 호족 중심의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후에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모습들, 그렇죠. 결혼 정책을 통해서 부인을 많이 가졌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이성계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 이성계의 뒤를 누가 이을 것이냐라고 하면서 이 서로 그 왕자들 간에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피 튀기는 싸움. 이게 바로 왕자의 난이죠. 왕자의 난. 이 왕자의 난 속에서 최종적 승리자는 누구예요? 그게 바로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죠? 자, 태종 이방원은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종. 자, 태종은요, 무엇보다도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선 건국 과정 속에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을요, 정말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철저하게 숙청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봤죠? 고려시대 때 많이 봤잖아요. 고려시대 때, 광종 때, 그죠? 그러네. 고려도 태조 왕건 때 호족 연합정권, 왕권이 약했잖아. 근데 광종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 뒤에 성종시대가 나오면서 문벌귀족 사회의 토대가
쭉 흘러가는 모습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들이 손을 잡고 지금 나라를 세웠어. 조선의 나라를 세웠어. 그런데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모습들, 그 속에서 태종 이방원이 최종 승리자가 돼. 그리고 태종 이방원은 그 손에 피를 엄청 묻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세종. 허허,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죠? 역사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패턴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지금 현재의 모습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너무 비슷해요. 자, 이 태종은요, 어떻게 왕권을 강화시켰는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 태종은요, 이렇게 합니다. 바로 육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자, 육조 직계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육조 직계제. 자, 이 육조 직계는 뭐냐면요, 왕이 있어. 왕이 있으면 왕이 직접 이 명령을 육조, 이제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행정조직을 배울 텐데, 육조 여러분 배우셨죠? 고려시대 육부 배우죠. 육부. 이병호영 예공. 조선시대는 육조, 이호 예병 형공조가 있어요. 육조가 있는데 왕이 직접 육조의 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육조는 바로 왕한테 또 보고하는 것이죠. 자, 이 사이에 의정부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의정부. 그러니까 의정부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된 이 모습들이 바로 육조 직계 시스템이다. 즉 태종은요, 이거 해! 라고 바로 명령을 시키는 거예요. 재상들을 통해서 협의, 이게 아니라 바로 육조를 통해서 자신의 명령을 하달시키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태종은 보여주고 있더라. 왕권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이 태종의 목표는요, 왕권 강화예요. 왕권 강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왕권 강화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쳐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 방법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까지 그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사병들 있잖아요. 그 사병들을 혁파합니다. 네, 사병들을 혁파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광종의 노비양건법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 보이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력을 막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병을 혁파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호패법. 호패법을 시행합니다. 호패법은 여러분들 이렇게 남자들 이렇게 차는 거, 어느 마을에 살고 있으면 신분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일종의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호패법을 통해서 중앙에서 지방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또 양전사업. 이 양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토지조사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태종은요, 어떤 시스템을 완비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태종한테 보이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태종 이방원의 모습인데 근데 이때 너무 피를 많이 묻히는 거예요. 너무 피를 많이 묻혔는데 왜 드라마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용의 눈물이라는 그 여러분들 모르죠? 아주 옛날 옛적에 참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는데 그때 그 태종 이방원이요, 이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세종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아버지 왜 자꾸 이렇게 나의 핏줄들 마저 이렇게 죽이시면서 손에 피를 보십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카리스마 넘치는 그 유동근 씨가 그때 태종 이방원을 맡았거든요. 그때 드라마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왜 내 손에 피를 묻히는지 아느냐. 그건 바로 너의 시대를 위해서다. 그런 거죠. 세종시대를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그 정적들을 제거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이 태종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화가 아주 압권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시선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고려시대 때 있었던 태조 왕건 그리고 광종 그리고 성종 이것처럼 조선시대도 태조 이성계 그리고 태종 이방원 그리고 세종 이런 모습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의 패턴이 비슷하다면 광종이나 태종처럼 손에 피를 묻히는 비정상적 시스템, 비정상적 기간은 역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
대한 질문을 한번 던질 수 있겠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해서 혹시나 제가 광종과 태종에게 이 면죄부를 역사라는 수업을 통해서 면죄부를 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너무 맹목적으로 그 시선을 따라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건 피를 묻히면서 누군가의 어떤 그 권리를 빼앗아 오면서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늘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이 용인돼 버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은 혼란기다. 안정기를 위해서 나는 이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의 변명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시선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이제 여러분들 태종 시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태종은 어떻게든지 왕권을 지금 강화시키려고 지금 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 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마턴을 손에 피해 묻혔던 태종이 눈을 감으면서 이제 그 마턴을 누구한테? 네, 세종에게 넘깁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세종이 등장을 하네요. 자, 과연 세종은 그럼 또 어떤 인물로 보일까요? 먼저 세종은요, 아버지가 이렇게 했던 거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죠. 그래서 보였던 게 뭐냐면 바로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 쟤는 지웁시다. 의정부 서사. 네. 의정부 서사제라는 걸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선은 서명할 때 사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삼정승과 함께 전국을 끌어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다르죠. 아버지는 의정부를 굉장히 무력화시키는 모습 보이고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왕이 있어. 이렇게 왕이 있으면 자 먼저 의정부를 거치는 거예요. 의정부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육부로 내려가는 거죠. 육부에서 다시 의정부에 보고하면 의정부에 이제 검토한 다음에 다시 왕한테 올리는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의정부 서사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의정부의 어떤 권한이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지겠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육부는 뭐예요, 여러분들? 육부는 고려시대 육부죠. 그죠? 조선시대는 6조가 되겠습니다. 6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시스템을 바로 의정부 서사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세종 때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 덕을 좀 보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신감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으로서 여러분들 바로 집현전. 네, 이 집현전을 또 만들어서 학자들과 많은 논의를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정말 공부하는 왕이 바로 이 세종이었죠. 그런 그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배경은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종이 그렇게 소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소가 없으면 삐치세요. 왜 오늘은 소고기가 없느냐라고 하는 많이 드시면 여러분들 세종의 이미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날씬할 것 같아요? 왜? 날씬하지 않아? 세종은요, 이게 거구예요, 거구. 정말 한 100kg 정도 가는 어떤 그런 엄청, 왜냐면 워낙 이게 잘 드시니까. 그런 곳에서 어떤 그 일에 대한 열정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종도 여러분들 장애가 있었어요. 뭐냐면 눈이 안 보여요, 눈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막판에 가면 여러분들 이게 진물을 볼 때 건물을 이동할 때 이게 지팡이 집으면서 이렇게 지팡이 집으면서 이렇게 부축하면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정말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력적으로 일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세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세종 때 여러분들 외교적인 어떤 그런 내용을 보면요, 먼저 왜구들을 좀 많이 혼내줍니다. 네, 그래서 쓰시마, 네, 이 쓰시마를 또 정벌하고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여진을 좀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만져주죠. 그래서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는 모습들. 자,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 위쪽에 거의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집현전에서는 뭐 하냐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주로
경연은 뭐냐면 왕과 신하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걸 하는데, 여러분 조선시대는요 왕의 나라가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신하의 나라입니다. 신하의 나라. 왜냐면 이런 경연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왕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태조 이성계 때도 역시 경연을 하자고 신하들이 쫄라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뭐냐면, 야, 근데 나의 머리 좀 봐라. 흰머리가 지금 이렇게, 얘 이 나이에 공부하리? 라고 해서 막 경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 아주 신하들이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지금 처음으로 출발한 스타트인데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죠. 라고 해가지고 알았다라고 해서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신하들이 아주 파워가 굉장히 셌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세종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정화된 그런 모습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바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어떤 작품들이 탄생하게 되는 배경,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세종 때의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잖아요. 뭐 문종, 단종 거쳐가지고 단종이 결국은 자신의 그 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모습,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자리를 차지한 게 누구예요? 바로 세조잖아요. 세조, 그죠? 자, 세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조. 세조는요, 이 위쪽에 의정부 서사제? 이게 뭐야 이게? 세조는 태종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태종하고 많이 비슷해가지고 사냥도 좋아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때 시행한 건 뭐였냐면요, 바로 당연히 태종이 했던 육조 직계제를 시행합니다. 육조 직계제.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현전, 경연, 토킹, 뭔가 이런 거 왜 해? 집현전 없앱니다. 집현전 없애요. 야, 이거 없애라. 없애라. 그리고 경연, 뭐 그런 걸 해. 이런 거 없애라. 굉장히 막 술도 좋아하고 막 그랬던 인물이 바로 세조거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시스템, 법이 필요해. 법의 지엄함을 보여줘야 돼. 라고 해가지고 이때 경국대전. 이때 경국대전이 출발합니다. 경국대전이 시작되는 모습들. 이게 이제 세조 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세조는 이렇게 저 위쪽 할아버지 태종과 상당히 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조는 여러분들 세조가 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어떤 그 계기가 뭐였냐면 바로 계유정난이라는 게 있어요. 계유정난. 계유년에 일어났던 정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유정난. 자, 요 계유정난인데 이 세조 때 자리를 잡았던 이때 이 자리를 잡았던 그 세력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우리는 훈구다 그래요. 훈구 세력들. 여기 이제 훈구파. 그러니까 건국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훈구 세력들로 세조 때부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세조 때부터 연결되는 세력들이 바로 이 훈구 세력들.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여러분들 약간씩 이 사실 굉장히 그 조선을 건국하고 그 첫마음, 뭔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한번 열어보려는 어떤 그 첫마음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서히 이들도 이제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뭔가 그 불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호족이 세웠던 나라였지만 문벌 귀족들 권력을 탐하면서 결국은 무신의 칼에 맞아 무너지죠. 여기도 이 훈구 세력 느낌이 별로 안 좋잖아. 구자, 옛 구자, 그죠? 뭔 느낌이 안 좋아. 이 모습들에 의해서 서서히 이제 15세기 이들이 이제 해야 할 소명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역사나 인생이나 비슷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끊임없이 이런 걸 둘러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이룬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지, 나는 지금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인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예요. 참 비슷하게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어쨌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또 성종 때가 됩니다. 성종. 자, 성종은요. 자, 이 성종. 이 성종은요. 어떤 모습들을 보이냐면 일단 여러분들
이 경국대전 있죠? 이 경국대전을 완성을 시켰던 왕입니다. 경국대전을 완성 시켰던 왕이 이 성종이에요. 그리고 이 세조 때 공부 잘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관. 그래서 홍문관. 네, 홍문관이라는 걸 이때 홍문관. 이 홍문관이 3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서 경연과 서연을 담당하는 겁니다. 경연은 왕과 신하들이 토킹하는 거. 서연은 왕세자와 신하들이 토킹하는 거. 이런 것들을 홍문관에서 담당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종 때 모습입니다. 성종 때 보였던 모습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조선 사회가 한 시스템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태조, 태종, 세종, 세조, 성종. 요 흐름을 일단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이 훈구들 서서히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을 이 손에 쥔 그 쌀 알들을 피질 않아요. 제가 앞에 강의에서 여러분들 원숭이 사냥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 손에 든 그 쌀, 요거 주먹만 딱 피면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있는데 요걸 놓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칼에 맞 탁 죽는 그런 모습들 여기서 보이게 됩니다. 자, 이 훈구들이 서서히 기득권화되면서 부정과 비리에 빠져들게 되자 이제 이 온건파들 있잖아요. 그죠? 바로 조선 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 온건파들이 낙창해서 향촌 자치를 주장하는데 이들이 여러분들 그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세력을 키워나가냐면 자, 먼저 그 지역의 여론, 향촌에 있는 여론을 장악하죠. 그 향촌에 있는 여론을 장악하는 기구가 뭐였냐면 유향소라고 있어요. 유향소. 유향소. 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향촌에 있는 기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론을 장악합니다. 네, 여론을 장악합니다. 유향소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서원이 있어요. 이 서원에서는 바로 인재들. 인재들을 양성하겠죠. 교육기관이에요. 교육기관. 그 다음에 향약이라는 게 있어요. 향약은 뭐냐면 향촌의 약속이에요. 이런 약속을 만들어가지고 농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농민들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 자, 유향소, 서원, 향약. 이런 3대 요소를 가지고 향촌에서 자신의 진지를 구축하는 거죠. 무서워요, 여러분들. 네. 10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100년을 기다리면서 서서히 저 건국 세력들이 침몰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언젠간 침몰하거든요.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동안에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혹시 어떤 실패를 보시더라도 그 실패가 인생 속에서 실패로 딱 규정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등한다면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씨앗이 되는 거니까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조선 건국 과정 속에서 그 권력 투쟁 과정에서 쫓겨났지만 떨어졌지만 이들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진지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모습들. 어우,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자, 결국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서서히 서서히들이 이렇게 힘을 키워 나가면서 서서히 과거를 보면서 중앙에 올라와요. 중앙에 올라왔는데 이 훈구들이 지금 부정과 비리가 많네. 자, 이들이 어디를 장악하냐면요. 이들이 바로 3사를 장악합니다. 3사. 3사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3사.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이게 3사라는 곳인데요. 바로 고려시대 때 대성이라는 제도 있잖아요. 고려시대 때 그 언론 기능을 담당한 게 누구였어요? 낭사와 중성나성의 낭사와 어사대가 만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들이 대간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장악을 하면서 때리는 거예요. 홍구들의 그 부정과 비를 때리는 거예요. 서서히 중앙으로 이렇게 힘을 키웠던 유향소와 향약과 서원을 통해서 힘을 키웠던 이들이 과거를 통해서 올라오면서 훈구들의 비리를 때리는 이 3사를 서서히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언젠간 한번 붙어야 되겠어요. 그죠? 힘을 키워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훈구가 뭐야 이것들 이게 서서히 기어 올라가지고 이게 때리네? 있을 수 없지
라고 해가지고 이 훈구 세력들이 바로 이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바로 사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화. 특히 여러분들 사림이 화를 입었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건파들이 이제 나중에 사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림이 그러니까 선비들의 그 무리란 얘기야. 선비들의 무리. 그 무리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사화가 있는 거야. 아직 여러분들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은 훈구예요. 그죠?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자신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을 찍어 누르는 거야. 권력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그 권력은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권력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화를 입히는 시간이 올 겁니다. 자, 일단은 권력은 쥐고 있으니까 얘네를 한번 혼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4대 사화가 있습니다. 자, 4대 사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무오사화. 자, 이 무오사화는요, 연산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연산군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무오사화의 원인이 뭐였냐면요. 바로 김종직의 조의제문이에요. 김종직의 조의제문. 김종직의 조의제문. 조의제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의제문이에요. 이게 원인이 돼요. 이게 뭐냐면 중국 황제 의제를 기린다는 거예요. 이 의제가 어떻게 죽었냐면 항우에 의해서 죽어요. 항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이걸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애들로 얘기한 거냐면 바로 그 앞에 이 세조 있잖아요. 이 세조가 단종을 죽이면서 왕이 오르잖아요. 그죠? 한명회에 연결되잖아요. 단종을 죽이면서 그 권력을 확보해 나가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권력 확보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왕이 오르죠. 그런 모습들을 비판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누가 사초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역사 실록 같은 거 있잖아요. 실록 같은 거 만들 때 그 기본이 되는 그 자료가 되는데 그의 제자였던 이 김일손이 이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사초에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구들이 옳았구나. 이건 바로 선대왕을 모함하는 것들이야. 영모 세력들이다 마찬가지지. 라고 해가지고 싸잡아가지고 그냥 딱 이것들 해가지고 사약그릇을 쭉 날렸던 그 사건이 바로 이 무오사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 무갑기열이라고 해서 갑자사화예요. 갑자사화. 갑자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산군 때. 이건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연산군 개인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자신의 어머니 패비윤 씨. 이 패비윤 씨의 그 죽음이 원인이 돼요. 누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그때 이제 그 연산군에게 그 어머니의 그 피가 묻어 있는 그 천자국을 탁 보여주면서 이렇게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그 연산군에 막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이것들이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자기의 뭐 배다른 사람이지만 막 어머니 할머니 막 들이받고 막 죽이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 폭군의 이미지가 이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이건 아니지. 라고 해서 강제를 끌고 내려오죠. 그게 바로 중종 반정이 되는 것이죠. 어쩐 이 연산군의 어떤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살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자, 바로 이 연산군을 끌어내렸던 사건. 네, 이게 바로 중종 반정이고요. 이 중종 반정을 통해서 왕이 옳았던 이 중종, 이 시대에 있었던 또 살인들이 피해를 입었던 사화가 뭐냐면 이게 기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걸 기묘사화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기묘한 일이 일어나서 기묘사화는 아니고요. 기묘년에 일어난 기묘한 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기묘사화는 뭐였냐면 이 조광조와 관련이 돼 있어요. 이 기묘사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이 조광조의 개혁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자, 조광조 개혁.
자, 이 조광조의 개혁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광조는요, 조선의 3대 개혁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의 3대 개혁가가 있다면 조광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김육, 대동법, 김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말기쯤에 흥선대원군. 이 세 명이 대표적인 조선의 개혁가라고 하는데, 이 조광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혁을 했냐면, 일단 굉장히 한 게 많아요. 조광조는 우선 위훈삭제, 위훈삭제를 주장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세 번째 기본사항인데요. 위훈삭제는 뭐냐면요, 이 위는 거짓된 훈장을 삭제하라는 거예요. 중종 반정인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반정이라고 하는 거는 성공하면 반정이지만 실패하면 이거는 역모예요, 역모.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데 딱 중종 반정 성공했는데 그 공신들을 보니까 실제로 중종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슬쩍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들 대부분이 누구야? 그들 대부분이 바로 이 훈구 세력들. 이 훈구 세력들이 여기에 공신록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광조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 조광조가 이제 사림 쪽이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저쪽에서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위원 삭제할 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전면전이에요, 여러분들. 전면전. 이 훈구들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향촌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좀 끌어올리자 라고 해가지고 현량과, 현명한, 선량한,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선비들을 끌어올리는, 이건 여러분들 추천에 의한 그런 방식입니다. 현량과를 실시할 것도 주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15세기 분위기,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뭔가 좀 융통성과 좀 그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솔직히 유학자 입장에 보면 좀 아니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가 해왔던 건데 뭐 그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기구를 관장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소격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서태지의 아이유와 서태지가 같이 불렀던 왜 기억하나요 소격동으로 기억이 안 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들. 소격동. 그 소격동이 왜 소격동이냐면 바로 소격서가 있어서 왜 소격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격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유학자 입장에 볼 때는, 조광조 입장에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소격서 폐지를 또 주장합니다. 네, 소격서 폐지를 주장하죠. 바로 이게 대표적인 이 조광조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위훈삭제, 현량과 폐지, 현량과 설치, 소격서 폐지. 이거 동그라미 쳐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조광조. 훈구가 보니까 이게 밉상이지 뭐 밉상. 그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기득권은 지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 되겠는데? 있을 수 없지. 라고 해가지고 이 조광조를 위시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갖은 게 바로 김효사와, 어떻게 기묘한 일이 벌어졌냐? 바로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란 글자가 새겨지는 거예요. 주초를 합치면 조야, 조씨가 왕이 된다라는 내용이 딱 들어있는 거죠.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들. 이러면서 결국 중종이 조광조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약 그릇이 막 남발하면서 막 김효사한테 어마어마하게 조광조를 위시한 사람들이 화를 입었던 사건, 이게 바로 김효사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화가 있어요. 자, 이 네 번째 사화는요, 무갑기을, 그래서 을사사화라는 게 있습니다. 을사사화. 을사사화는 명종 때 벌어진 건데요. 이거는 그렇게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보긴 좀 그렇고요. 윤임과 윤원형, 이 문정왕후와 또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또 부딪혔던 건데요. 대윤소윤과의 어떤 그 대립인데요. 거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어떤 윤 씨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나왔던 게 바로 을사사화다. 이 과정에서 사림들도 화를 입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사화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타격을 입은 거예요. 타격을 입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쪽수가 많다는 거예요. 쪽수가 많아요. 그리고 서원을 통해서 인자를 끊임없이 만들잖아요. 사약 받았어. 그럼 그 빈자를 또 채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밀고 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훈구 세력들은 여러분들 저 건국공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역성혁명에 참여한 세력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면서 쭉 가다가 결국은 15세기 끝자락에서 그 생을 마감하십니다.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되고 이렇게 사화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이들은요 당당한 거예요. 개혁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 내려놓고요. 뭔가를 좀 변화하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역사의 주도세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뭐 이런 거 따지면서 자신의 뜻만 이제 증가하는 사람들은 절대 역사의 주도세력이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들이 역사의 주도세력 16세기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니 이들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들을 바로 살인파의 등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인파들은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문제가 생겼어. 이게 쪽수가 많잖아. 인원이 많잖아. 관직은 한정돼 있는데 인원은 많은 거야. 이들이 정권을 잡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관직을 차지하려면 끼리끼리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살인파 당시 나왔던 그 정치 형태를 우리는 붕당 정치라 그래요. 법붕자에다가 당당자, 즉 벗끼리 서로 모여가지고 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당들이 있잖아요. 뭐 새누리당도 있고 뭐 더민주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권력을 가져가려고, 자신들이 벗끼리 권력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붕당 때문에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서분당 최초의 그 붕당들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동인당과 서인당 이렇게 나뉘는데 이 과정을 한번 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살인파의 명맥을 한번 볼게요. 살인파의 명맥입니다. 딴딴딴딴딴딴딴. 자, 정몽주부터 출발하네요. 그죠?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지. 아까 김종지 들어봤죠, 여러분들? 김종지. 그죠? 어떤 사화였죠? 무오사화.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의 누구예요? 제자. 그죠? 이렇게 연결되겠네요. 이렇게 김종직과 김일손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왔던 사화가 바로 어떤 사화다? 무오사화. 그죠? 그 뒤를 이어서 이현적, 서경덕, 조광조이네, 조광조. 이 조광조가 또 어떤 사화였죠, 여러분들? 그렇죠. 기묘사화. 기묘사화와 연결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뒤를 이어서 조식, 이왕, 이성원.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왕과 이가 등장하네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되냐면, 먼저 제가 아까 이 붕당대에서 동인당과 서인당이 나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먼저 이쪽 조식, 서경덕, 이황 요런 부류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당. 그 당을 우리는 동인당이라고 해요. 동인당. 그리고 여기 지금 이이와 성원 있죠? 예, 이이와 성원을 이렇게 묶어서 이런 당을 우리는 바로 서인당이라고 그래요. 서인당. 그런 데 영향을 받은 거야.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인당은 다시 분당한다? 다시 분당을 해가지고요. 어떻게 분당을 하냐면, 바로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서인은요, 다시 서인도 소론과 노론으로 나뉘게 될 거예요. 소론과 노론으로. 노론과 소론으로 갑시다. 자, 노론과 소론으로 갑시다. 네,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자,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 구분이 어떻게 되냐면요. 서경덕과 조식 있죠. 빰빰빰빰빰빰빰빰 다시 묶는 거예요. 서경덕과 조식을 묶어서 이들이 북인 쪽으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이황은 남인 쪽으로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그리고 이이 쪽 계열이 나중에 이제 노론 쪽으로, 성원 쪽 계열이 나중에 소론 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붕당이 될 겁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 왜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었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봅시다. 이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된 그 붕당 원인, 그 붕당 원인을 살펴보면요. 먼저 일단 이 훈구 세력들 있잖아요. 척신 세력들. 이 척신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척신 잔재. 그게 원이 되는 거예요. 척신들의 잔재. 이 동인당은요. 굉장히 소장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깔끔하게 이걸 확실히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반면에 이 서인은요. 노장파들이에요. 약간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온 거야. 아 이게 그냥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칼 자르듯이 하는 거 그거 썩 좋지 않아. 아 그냥 이 정도면 됐어. 그거다 정치보복 나온다 얘들아. 이렇게 하면서 여기 좀 약간 좀 이런 세력들. 척신잔재 때문에 이렇게 동인당과 서인당이 나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원인으로 본다면 이조전랑. 이조전랑 문제. 이조전랑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문제인데 이 동인당 쪽에 동인당의 영수가 누구였냐면 동인당을 이끌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김효원이에요. 김효원이고 서인을 이끌고 있는 대표 인물이 심의겸이에요. 이런 인물들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두 세력 왜 동인당이었냐면 김효원 집이 서울에서 동쪽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동인당. 심의겸이 서쪽에 있어서 집이 서쪽에 있어 서인당.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무리들이 김효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인당, 심의겸을 중심으로 해서 서인당에 하다 보니까 김효원과 심의겸 집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서울에서 동쪽에 있어서 동인당, 서쪽에 있어서 서인당 이렇게 부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김대중, 김영삼 정치인들이 이제 생전에 동교동파, 상도동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교동파를 왜 그랬냐면 김대중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교동에 모여 있었고 김영삼 중심으로 해서 상도동에 모여 있어가지고 동교동파, 상도동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김효원 서울의 동쪽, 서울의 서쪽 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둘이 이조전랑이 뭐냐면 여러분들 2조, 2호 예병 현공 6조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본다면 그 행정자치부, 행정부, 내무부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서 전랑이 뭐냐면 인사권을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들이 권력을 장악했는데 쪽수가 많은 거야. 관직은 제한돼 있고. 그러면 붕당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속한 벗에게 관직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힘이 되니까. 그런데 그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거야. 이 이조전랑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서로 반대하면서 결국 동인당, 서인당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또 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관계들, 이렇게 어떤 정적인 이유도 있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는 학파,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 영역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은 뭐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태조 때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종 때 역시 이 6조 직계제는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6조 직계제. 그리고 이 태종 때 사병을 혁파했고 호패법을 단행했다는 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종 때는 의정부 서사제라는 거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조 때 다시 6조 직계제라는 거. 하여튼 6조 직계제냐 의정부 서사제냐 이거는 시험에 워낙 잘 나와요. 정치 파트에서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요. 경국대전이 이제 시작되었고 성종 때 완성되었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사화. 사화 중에서 여러분 기묘사화. 특히 이 조광조 개혁 있죠? 이 조광조 개혁은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조광조였습니다.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파 중에서도 왜 동인과 서인당으로 이제 나뉘게 되었느냐? 특히 이제 이조전랑, 척신잔재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다는 거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때요? 지금 한 200년의 어떤 정치적 그 시간들을 한번 거슬러 봤는데 역시 그 시대를 누가 이끌고 있었느냐,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의 모습들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항상 역사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분절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시고 넓은 큰 숲 속에서 그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대의 문화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세기에 이끌었던 훈구파, 16세기에 이끌었던 살인파, 그들에 의해서 조선 전기 역사의 특징들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로 갈 텐데요. 조선 후기를 이끌고 있던 세력도 살인파의 후손들이 계속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이 조선 시대가 흘러갈지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